한국 가면 지금 우리가 받는 월급의 3배는 더 받을 수 있대. 여기 젊은 중국 여성들의 대화인데요. 최근 중국의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벌던 돈의 3배를 월급으로 받으면 아마 중국인은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우 메이링이고 올해 28살입니다. 저는 상하이에 위치한 글로벌 화장품 유통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회사 자체는 정말 좋아요. 다양한 나라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 소개하고 있고 특히 제가 맡고 있는 K-뷰티 분야는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 중국 소비자들 덕분에 항상 바쁘게 돌아가죠.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고 시장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런칭할 때마다 뿌듯한 순간이 많아요. 저희 회사는 분위기도 좋아요. 저희 팀은 다들 젊고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아이디어 회의 때는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고 저도 제 생각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동료들과 축하하는 것도 재미있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월급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상하이에서 혼자 살다 보면 월세, 생활비, 교통비에 정말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건 눈에 보이는데 직원 처우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가끔씩 야근을 하고도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 조금 허탈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제 월급은 세후 9,000위안 정도예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상하이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도 드물고 무엇보다 회사가 글로벌 유통사라는 점에서 배울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원룸 아파트 월세가 5,000위안이에요. 상하이에서 조금 괜찮은 지역에 살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공과금과 인터넷 요금으로 500위안이 더 들어가요. 교통비는 매달 300위안 정도고 식비는 아무리 아껴도 2,000위안은 써요. 상하이에선 외식을 자주 안 해도 간단한 장보기에 이 정도는 들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한 달이 끝나기 전에 이미 통장이 바닥을 보여요. 지난달에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선물로 800위안을 썼는데 그 이후로 거의 일주일 동안 컵라면으로 버텨야 했어요. 가끔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보내고 싶지만 지금은 제 생활 유지하는 것도 버겁죠. 한 번은 월급날 통장을 확인하고 너무 우울해서 친구랑 얘기를 나눴어요. 이러다 진짜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닐까? 돈을 이렇게 못 모으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 친구는 너 정도면 많이 받는 편 아니야? 라고 했지만 상하이 생활비를 생각하면 그 말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씩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야 한다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볼까 고민도 해봤지만 지금의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아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주변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해요. 특히 제 친구 중에 샤오펀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제가 SNS에 뭐만 올리면 댓글로 역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느니 뷰티월드 마케팅 매니저라 그런가 씀씀이가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라느니 매번 저를 치켜 세워주기 바빴죠.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월급이 세후 9,000위안, 한국 돈으로 약 16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상하이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빠듯한지 친구들은 전혀 몰라요. 가끔 회사 회식 사진이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 겉으로는 마치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 사진 한 장 뒤에는 전날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월세 걱정에 가계부를 다시 계산하던 제 현실이 숨어 있어요. 특히 샤오퍼는 항상 너는 대기업 다녀서 좋겠다. 나는 월급 6천 위안 받아서 뭐 하나 살 때도 망설이는데 넌 그냥 사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한숨만 나와요. 얘는 제가 얼마나 아껴 쓰고 있는지, 통장 잔고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전혀 모르는 거죠. 친구들은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월급이 자기들보다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저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나가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빠져나가면 저축할 여유조차 없다는 사실은 모르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샤오펀이 너 요즘 바빠도 항상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잘 지내는 것 같더라. SNS 보면서 나도 내 삶 부러웠어라고 말하는데 그때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속으로는 내가 내 카드 고지서를 한 번만 봐도 이런 말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괜히 현실을 얘기하면 오히려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렇지 뭐라고 대답했죠. 사실 저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동료들 대부분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모두가 체념한 듯 이게 상하이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삶이구나 하며 일하고 있죠. 팀원들과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실 때도 종종 이런 얘기를 나눠요. 다들 월급 받아도 바로 생활비로 다 빠져나가고 저축은 꿈도 못 꾼다는 이야기요. 그날도 팀원들과 점심을 먹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며 SNS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친구 샤오펀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샤오펀이 고가의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린 거였죠. 유명 브랜드 가방이었고 가격이 최소 1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80만 원은 넘어 보였어요. 저보다 월급이 적다고 항상 힘들다고 했던 친구가 이런 비싼 가방을 샀다니 처음에는 부러움보다는 걱정부터 됐어요. 생활비도 빠듯하다던 애가 저 가방을 어떻게 샀지? 혹시 카드로 무리해서 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샤오펀이 그 가방을 한국에서 샀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6개월 전쯤에 한국으로 취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저랑 비슷하게 월급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친구가 지금은 서울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여유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샤오펀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중국보다 못한 나라에 가서 고생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만 맴돌았어요. 한국이 대체 뭐가 좋길래 친구가 거기서 일하며 만족스러워하는 걸까 싶었죠. 저는 늘 한국을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해왔어요. 솔직히 경제, 기술, 군사, 인구 같은 거대한 스케일로 비교하면 뭐하나.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국이 자랑한다는 반도체 산업도 결국 중국의 기술력이 따라잡고 있다고 들었고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것도 이제는 중국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영향력이 커졌어요. 사람들은 종종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 국가라고 추켜 세우지만 저는 그런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돼요. 세계인들이 왜 한국을 대단하다고 보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특히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단지 유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훨씬 더 깊은 문화적 유산이 있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훨씬 큰데 말이에요. 솔직히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건 축구뿐이다. 이 말이 저한테는 꽤 공감이 갔죠. 실제로 축구는 한국이 더 잘하는 건 인정해요. 그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니까요. 물론 한국이 잘하는 분야도 있긴 해요. 특히 제가 일하는 뷰티 업계에서는 한국이 확실히 앞서 있죠. 한국 화장품은 품질, 트렌드, 브랜드 파워 모두에서 중국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도 K-뷰티가 없었으면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칭송받고 심지어 제 친구 샤오펀처럼 한국에서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상하이가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은 그저 지나가는 유행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샤오펀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샤오펀이 SNS에 한국 생활에 대한 게시물을 올려요. 한국의 멋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명동거리에서 쇼핑한 이야기, 심지어 퇴근 후 야경이 멋진 한강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까지. 솔직히 처음에는 와, 저렇게 잘 살고 있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SNS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고 반짝이는 순간만을 올리는 곳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샤오펀도 분명 힘든 점이 많을 텐데 왜 그런 건 전혀 말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모습만 올릴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게시물 속 삶은 마치 드라마 같았어요. 항상 행복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샤오펀이 올리는 한국 생활 사진들을 보면 어딘가 의문스러웠어요. 저게 진짜일까? 아니면 힘든 걸 감추기 위한 포장일까?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저렇게 완벽하기만 할 리가 없잖아요. 낯선 나라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모를 리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던 평범한 날이었어요. 오전에 간단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려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팀장님의 표정과 분위기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팀장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해외 지사 파견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해외 파견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일이거든요. 저는 팀장님이 실수를 하셨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팀장님은 제가 입사 이후 줄곧 최상위 실적을 유지해왔고 의사소통 능력도 뛰어나서 해외 파견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노력했던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요. 드디어 나도 회사에서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속으로 환호했죠.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팀장님께서 발령지를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환희가 사라졌습니다. 제 파견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하늘을 날던 기분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한국이라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회사에서 나를 사실상 밀어내려는 건가? 모두들 한국에 가기 싫어하니까. 가장 해고하고 싶은 사람에게 해외 파견을 제안한 건가? 이런 의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과 면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친한 동료 샤오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솔직히 회사가 너를 퇴출하려는 거 아닐까? 한국에 가느니 차라리 이직을 고려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왜 하필 저를 한국으로 보내려는 걸까요? 팀장님은 이 기회가 흔하지 않은 거라며 꼭 한국에 가는 것이 제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저를 위한 기회라기보다는 회사가 저를 적당히 보내버리려는 핑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이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직을 하려면 적어도 몇 달은 시간을 들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파견 제의를 거부해버리면 회사 내에서 제 입지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팀장님은 제가 적합한 사람이라며 여러 번 강조했지만 속으로는 이걸 거부하면 회사에서 날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졌죠. 결국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듣기로 했어요. 제가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니까 이런 기회가 온 거겠지라고 말하면서도 곧 걱정을 드러내셨어요. 한국은 중국보다 살기도 힘들고 물가도 비싸다더라. 너 거기 가서 외국인으로 차별받는 거 아니야? 한국어도 하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니? 하시는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저 스스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던 친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친구는 자기가 아는 선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선배도 몇 년 전 한국으로 파견을 갔었는데 낯선 환경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결국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심지어 나는 내가 그런 일로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 널 잃고 싶지 않아라고까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결국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을까? 스스로에게 묻다 보니 그 계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한국 관련 브이로그를 보면서부터였어요. 그 영상들 중 하나는 서울의 길거리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그 인플루언서는 한국의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린다고 비난하며 실시간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 속에는 한 골목에 흩어진 쓰레기와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거기에 악취가 심하다는 설명까지 더해지니 화면을 보고 있는 저조차도 불쾌해지더라고요. 그 인플루언서는 이어서 중국의 거리를 보여주며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다며 두 나라의 모습을 비교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길거리가 비위생적이고 관리가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국의 월급쟁이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 인플루언서는 한국에서 받는 월급이 표면적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한국 월급쟁이는 노예 같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 말과 함께 서울 시내 오피스 건물들을 배경으로 웃고 떠드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어요. 그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고 댓글에서도 역시 한국은 힘들다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그런 걸 계속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영상들은 처음엔 단순히 재미로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내용들이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던 거요.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던 건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비하하는 영상도 종종 소셜미디어에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어요. 중국인은 예의가 없다거나 중국에서 온 관광객은 매너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들 말이에요. 물론 일부의 이야기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콘텐츠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나쁜 감정이 쌓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이런 영상들 속에서 그려진 한국은 매력적이기는커녕 비위생적이고 삶이 고되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한국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막연히 부정적으로 느낀 것도 어쩌면 당연했던 거겠죠. 그동안 제 생각은 이런 이미지들로 만들어진 왜곡된 현실에 갇혀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결국 어떤 결정을 했냐고요? 끝까지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본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강하게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파견을 다녀오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 기회를 잡든지 날리든지 내 선택에 달려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한국 파견을 거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진은 제게도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고 이걸 놓치면 제 커리어가 정체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죠. 결국 저는 과감히 한국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파견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정말 내가 잘한 선택일까?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죠. 그런데 그런 복잡한 생각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조금씩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첫날부터 제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의 시스템은 너무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짐을 찾고 입국 심사를 마치는 과정이 정말 빠르고 편리했죠. 이게 진짜 내가 그동안 들었던 그 한국이 맞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공항에서 나와 도심으로 이동하면서였어요. 한국 길거리가 그렇게 깨끗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고 어디서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특히 도심의 공원에 들렀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며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은 저에게 너무 생소했어요. 여기가 내가 들었던 그 쓰레기로 넘쳐나는 한국이라고. 저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동안 소셜미디어에서 봤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오히려 한국 거리의 정돈된 모습과 관리 상태는 제가 살던 상하이의 어느 거리보다도 더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길거리의 깨끗한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도 제게는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그동안 봐왔던 중국 인플루언서들에게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보여줬던 영상 속 한국과 지금 제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한국은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길거리의 청결함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조차 보여주는 태도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친절했어요.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제가 숙소로 가는 길을 헤매고 있었을 때였어요. 짐이 무거워서 허겁지겁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며 길을 찾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제가 힘들어 보였는지 말을 걸어오셨어요.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아주머니는 제게 길을 알려주고 심지어 제 짐 한쪽을 들어주시며 숙소까지 함께 걸어가 주셨어요. 그 친절함에 감동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정말 흔한 일인가 싶어 의아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도움을 받는 게 정말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을 보내며 조금은 안도했지만 본격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면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 사람들의 업무 능력이었어요. 첫날 회의에 들어갔을 때 팀원들이 엄청난 속도로 자료를 정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만 해도 저렇게 빠르게 하다가 실수가 많아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날 오후에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한국 팀원들이 처리하는 업무량과 속도를 보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려면 일주일은 좋게 걸릴 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특히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 간의 협업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여기서는 일하려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회식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회식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막상 참여해보니 단순히 술을 마시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팀원들 간의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더라고요. 특히 선배들이 저를 환영하면서 한마디씩 격려를 해주는 모습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언어 장벽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적응한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첫 주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편향적이고 일부 사실에만 기반했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네요. 처음에는 왜 내가 여기에 와야 했는지, 내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뿐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곳에서 지낸 시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친절함 속에서 점차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왜 세계인들이 아시아에서 중국이 아닌 한국을 입 모아 이야기하는지, 왜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먼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갑작스러운 몸살로 병원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병원 예약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너무나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진료비도 생각보다 저렴했고 무엇보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친절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약국에서는 약사가 환자 상태에 맞춰 상세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은 정말 한국이 자랑할 만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치안.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밤늦게 혼자 길을 걸으면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상하이에서는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운영되고 길거리에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 안심이 되더라고요. 또한 한국의 시스템과 편의성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빠른 건 물론이고 공공서비스나 은행 업무가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되는 모습을 보며 진짜 편리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편리했죠. 음식도 빼놓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한식이 조금 낯설었지만 지금은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진심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1년을 지내면서 깨달은 건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의료, 치안, 시스템, 음식, 편의성 등 모든 면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세계인들이 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중국이 아닌 한국을 먼저 떠올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중국은 경제 규모도 더 크고 역사와 문화도 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한국은 단순히 크기나 역사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나라였던 거죠. 어느덧 한국에서의 파견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은 이야기가 제게 웃음을 자아냈어요. 제 다음 차례로 한국 지사에 파견될 사람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파견자를 그냥 지정한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 뽑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만 해도 모두들 한국 파견을 기피했었거든요. 팀원들은 한국은 힘들고 살기 어려운 곳이라며 파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로 고개를 돌렸죠. 심지어 저의 가장 친한 동료였던 샤오첸도 차라리 이직하는 게 낫다며 제게 한국에 가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조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지사에 파견을 가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 경쟁을 통해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저의 한국 파견을 반대했던 그 샤오첸조차 이번에 파견 신청서를 냈다는 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팀원들이 제 SNS를 통해 한국에서의 생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찍어 올린 사진들, 특히 깨끗한 거리나 맛있는 음식 사진, 주말에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던 모습 같은 것들이 팀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처음엔 다들 너무 꾸민 거 아니야?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돌아와서 직접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그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죠. 게다가 한국 지사에서 저의 업무 성과가 중국 본사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팀과의 협업이 워낙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중국 본사에서도 인정한 덕분에 이제 한국 지사는 단순히 기피 대상이 아니라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국 파견이 걱정스럽기만 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중국 동료들이 한국 지사 파견을 놓고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조금 걱정되기도 하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과연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이죠.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한국 파견은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여정이었지만 한국에서의 1년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을 넘어 제 사고방식과 태도까지도 변화시켰으니까요. 앞으로도 제 삶에서 이런 도전들이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저는 이제 어떤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자신감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